청바지를 최초로 탄생시킨 곳,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 리바이스죠.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업가가 광부들을 위해 만든 작업복으로 시작해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즐겨 입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된 물건인데, 그럼 이 청바지라는 물건을 리바이스 아저씨가 탄생시킨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바지를 만들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혹시 짐작가는 데가 있나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뱅뱅인데요. 강남 한복판에서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이름인 뱅뱅사거리라는 도로명의 주인도 요 뱅뱅이에요. 서울에 살거나 강남을 자주 오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죠. 2030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거기 맞아 그런 데가 있었지 라는 말이 나오는 추억의 브랜드일 거예요. 아마 요즘 학생들은 뱅뱅이라는 이름만 듣고서는 뱅뱅? 그 빅뱅에 뱅뱅뱅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느껴지듯이 지금은 매장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은 만큼 뭔가 추억의 브랜드가 돼버린 느낌인데, 지금이야 상태가 비리비리해서 그렇지 예전에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엄청난 곳이었거든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가짜 청바지가 난립하던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청바지를 만들어 국민 청바지로 불리기도 했고, 또 가장 잘 나갔던 90년대 초에는 캐주얼 단일 브랜드로는 믿기 힘든 기록인 연매출 2천억을 달성하면서 이 바닥 최강자로 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폼이 많이 내려왔지만 국내 최초로 청바지를 만들어냈다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뱅뱅. 이런 뱅뱅은 권종렬 회장의 손에서 탄생한 곳인데요. 6.25 전쟁 중 1.4 후태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동생과 함께 남한에 내려왔는데, 이때가 당시 17살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뭐 전쟁통에 어디 유럽 여행 가는 것 마냥 짐을 바리바리 챙겨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인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심지어 갈아입을 옷조차 없다 보니 처음 내려와서는 돈이 된다 싶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아는 지인의 소개로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평화시장에서 옷장사를 시작했던 건데, 그런데 일단 서울로 무작정 오긴 왔는데 평소에 뭐 옷이라고는 입고 벗을 줄만 알지 뭐 바느질을 해봤다거나 재단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닌 완전히 노베이스였던지라 한동안 주변 재단사와 재봉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그렇게 한 1년은 죽어라 기술을 배워서 1961년에 제1피복이라는 3평짜리 작고 소중한 점포를 얻어 재봉틀 한 대와 함께 옷장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훗날 뱅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가 첫 가게였다 보니 초반에는 밥값도 못 벌 만큼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처럼 한 3년 차부터는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던 건데, 명절 시즌에 맞춰서 아기 옷을 만들었더니 손주들 설빔 맞춘다고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어라? 이게 되네? 그래서 다음엔 학생들 입학 시즌에 맞춰서 학생복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잘 팔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거 잘만 하면 옷장사로 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막 붙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잘 나오기 시작하니까 재봉틀 한 대에서 시작한 사업이 2대, 3대로 늘어나더니 얼마 안 지나서 7대까지 늘어나 단칸방 같은 점포를 벗어나 동대문 시장의 번듯한 2층짜리 가게로 털을 옮길 수 있었죠. 그동안의 고생을 이겨내고 이젠 꽃길만 걸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려던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권종렬 회장의 행복 회로가 한순간에 홀라당 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한밤중 시장에서 벌어진 화재 사고로 그간 일궈놨던 모든 게 한줌에 제로 변해버린 거예요. 당시의 화재로 시장에 있던 점포 100여 곳이 불에 타 없어졌고 피해액만 무려 5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권종렬 회장이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게, 이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세대의 재봉틀을 보고는 그래 이거라도 살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라면서 다시 일어설 생각을 했던 건데, 진짜 멘탈 하나는 끝내주시죠. 그래서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왕 새로 시작하는 거 뭔가 좀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청바지란 녀석이었죠. 70년대 당시 청바지라 하면 젊음과 자유로움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청바지에 통기타 하나 들쳐매던 게 낭만이었을 만큼 그 시절 문화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청바지라는 물건이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수입되던 물건이 아니었거니와 원단을 만들 기술도 없었다 보니 미군 부대에서 어쩌다 흘러나온 중고 청바지를 부산의 국제시장이나 이태원 등에서 이잡듯이 뒤져야 겨우 하나 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고, 요게 또 구하기 힘든 만큼 가격도 살벌해서 눈 딱 감고 살 정도를 넘어서 거의 영끌에서 사야 될 수준이었거든요. 아니 무슨 청바지 하나 갖고 호들갑이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 당시 미제 중고 청바지 하나가 대략 15,000원 정도에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70년대 서울 버스비가 한 20원 정도였고 짜장면은 100원 정도였으니까 요 미제 청바지 하나가 원조 등골 브레이커였던 셈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그럼 중고 청바지 하나 구하기만 하면 큰 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요걸 직접 만들어서 팔면 초대박이겠네? 그래서 이걸 권종열 회장도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옆자리 옷가게를 한번 쓱 보니까 요 미제 청바지를 어디서 구해봐서는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걸 봤던 거죠. 안 그래도 가진 거 홀라당 날라가서 아예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저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청바지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청바지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하얀 면바지를 구해다가 특유의 푸른빛을 만들어 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바지에 색이 잘 스며들지도 않아서 세탁 한 번에 물이 쭉쭉 빠져버리는가 하면 사이즈도 한 뼘씩 줄어버려서 뭐랄까 그냥 퍼런 면바지를 만들기만 수백 번 반복됐죠. 참고로 이때가 요런 가짜 청바지가 판을 치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해답을 못 찾고 청바지 만들기를 포기하려던 차에 하늘이 도와준 건지 그의 귀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면서 청바지 제작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태창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청바지 회사한테 기술을 전수받고 수출용으로만 청바지 원단을 제작하고 있는데 남는 원단이 좀 있는가 봐 라는 정보를 슬쩍 건넸죠. 이 고급 정보에 눈이 횟가닥 돌아간 권종열 회장은 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작정 태창으로 찾아가 불량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한테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관계자한테 사정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다행히 태창에서는 검수 미다림 원단이 꽤 쌓여있던지라 이거라도 쓸 거면 가져가쇼 라고 하면서 원단을 천여 필이나 넘겨줬죠. 마침내 청바지 원단을 손에 넣고 그렇게 속을 썩이던 원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손만 뻗으면 청바지에 닿을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으로 청바지 제작에 제동이 걸리게 되죠. 아니 청바지 만드는데 원단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 청바지라는 물건의 뿌리가 원래는 광부들의 작업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단 말고도 튼튼한 지퍼나 구리 단추 같은 부자재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당시 국내에 유통되던 지퍼나 단추가 미제 청바지에 사용되던 것과 비교하면 금방 고장나고 녹쓰는 것들 투성이라 제대로 된 청바지를 만들고 싶었던 권종열 회장의 기준에서는 그닥 성에 안 찼던 거죠. 그래서 미제 청바지에 달려있는 지퍼와 구리 단추랑 최대한 유사한 걸로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장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비슷한 물건조차 보이질 않았죠. 그렇게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참에 우연히 시선을 던졌던 골목 구석에서 버려진 청바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는데 잠깐만, 저 청바지에서 지퍼랑 단추만 떼서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아이디어가 번뜩이더니 시장 근처에서 헌옷을 주워 모으던 넝마주의 한 명을 포섭해서 지나다니다 버려진 미제 청바지가 보이면 거기서 지퍼랑 단추만 떼서 갖다 줄 수 있겠나? 그럼 내가 돈으로 바꿔줄게 라고 하면서 거래를 제안했죠. 아니 웬 멀쩡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퍼랑 단추만 떼서 가져달라고 하니 처음엔 이 넝마주의도 반신반의하면서 한 주먹 정도를 갖다 줬는데 권종열 회장은 상태에 따라서 100원 내지 200원 정도를 쳐줬다고 해요. 진짜로 이걸 돈으로 바꿔주니까 넝마주의도 신이 나서는 갖다주는 양이 점점 많아지더니 정말 많을 때는 하루에 100개도 구해왔다고 하는데 넝마주의도 한몫 챙겨서 좋고 권종열 회장은 청바지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완벽한 윈윈 관계였던 거죠.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갖춰지자 권종열 회장은 마침내 진짜 청바지다운 청바지를 만들 수 있었고 1970년에 국내 최초로 청바지를 생산하는 역사적인 위협을 이뤄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면 말짱 꽝이잖아요. 실제로는 반응이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종열 회장은 본인이 만든 청바지가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지 간을 보려고 처음엔 옷가게 사장님들한테 청바지를 쫙 돌렸는데 무려 공짜에 청바지를 줬죠. 상인들 입장에서야 공짜로 준다는데 맛할 게 있나요? 당연히 땡큐였죠. 그렇게 옷가게마다 권종열 회장의 청바지가 진열됐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둘 반응을 보이면서 입질이 슬슬 오더니 처음 받았던 물량이 금방 동나고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에 옷가게에서도 추가 물량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권종열 회장은 이 성공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청바지 도매업을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아는 뱅뱅이라는 브랜드도 이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듯이 요게 총소리에서 따온 이름인데 짧고 강렬한 게 기억하기도 좋아서 이 이름으로 정했다곤 하는데 이게 사실 뱅뱅이라는 상표가 홍콩의 뱅뱅 패션이라는 곳이 원조였는데 70년대 당시 상표권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권종열 회장이 별 생각 없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다가 홍콩의 뱅뱅이 자금난에 파산을 하면서
얼떨결에 상표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튼 뱅뱅은 국내 최초로 청바지를 제작하면서 이후 10년 동안은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이대를 중심으로 청바지 전문점이 급속도로 늘어났던 점과 80년대 초에 시행된 교복 자유화 덕분이었죠. 특히 교복 자유화가 이제 막 불타오르기 시작한 뱅뱅한테 기름을 들이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요게 얼마 안가 다시 없어지긴 했지만, 당시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대신 사복을 입는 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응답하라 1988 보면 덕선이네 학교는 그냥 사복 입고 다니는데 나머지는 교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자녀들 옷 사 입혀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청바지라는 게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고 튼튼한 데다 구김도 잘 안 가는 요물 같은 녀석이라 교복의 완벽한 대체제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제2의 교복으로 노스페이스를 입었다면 요때는 청바지가 거의 교복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뱅뱅의 청바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그냥 단순히 당시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이 청바지를 한 벌씩만 샀다고 쳐도 진짜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덕분에 당시 국내 청바지 시장은 뱅뱅이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집집마다 뱅뱅 청바지 하나쯤은 있을 만큼 거의 국민 브랜드나 다름없었고, 청바지는 발만 들어가도 팔린다 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권종열 회장과 직원들은 공장을 밤새 돌려도 수요를 따라가기 한참 모자라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행복은 얼마 안가 위기로 바뀌죠. 아니 이제 좀 대박나서 돈길 좀 걷는 줄 알았더만 이번엔 또 뭐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외산 청바지들의 공습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거든요. 우리 아버지 세대라면 기억할 조다씨, 서지오발한테부터 해서 청바지의 근본인 리바이스 등 고가의 수입 청바지들이 동대문에 매장을 차리고 젊은이들의 지갑을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당시 반응이 엄청났다고 해요. 조다씨 매장에 경찰서장까지 화환을 보내고, 매장 앞에는 사람들하고 화환이 한 100m는 쫙 줄지어 있는 믿기 힘든 진풍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사실 권종열 회장은 조다씨가 처음 국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이거 얘들 한국에 얼마 안 있다가 울면서 집에 가겠구만 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이게 웬걸, 역시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걸까요? 당시 뱅뱅이 청바지를 3, 4천원 정도에 팔았던 반면 조다씨는 프리미엄 청바지라는 걸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려 24,000원에 팔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권종열 회장은 어라? 이렇게 비싼데도 팔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사명이던 뱅뱅을 아예 청바지 브랜드로 전환하고, 기존 도매업에서 소매업으로 전환해 직영 매장을 오픈하고 프리미엄 청바지로 포지션을 바꾸죠. 그런데 암만 매장을 차리고 우리도 프리미엄 청바지예요 라고 떠들어봤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국산 브랜드가 프리미엄 청바지라고 외쳐대는 꼴이었으니 이건 뭐야? 라는 반응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해외 브랜드들은 든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광고도 팍팍 내보냈다 보니 인지도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권종열 회장은 이대로 가면 다 말아먹을 것 같은데 우리도 쟤들처럼 광고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TV 광고를 제작하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권종열 회장은 이 광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무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았는데, 지금도 8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그 시절 8억이라는 돈을 빌렸으니 이게 이자만 따져도 장난 아니었을 건데, 이걸로 진짜 끝장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두둑히 챙긴 돈다발을 들고 뱅뱅의 광고를 제작해줄 곳을 찾기 위해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광고 회사를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돈이 많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찾아갔던 회사들마다 회사가 너무 영세한 곳이라 광고비도 못 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전부 퇴짜를 놨거든요. 이 광고 한번 해보겠다고 돈까지 빌려놓고 정작 아무것도 못하고 이자만 내게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하던 권종열 회장의 앞에 방송국에서 일을 하던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방송국에 아는 PD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광고도 찍어준대 라는 정보를 슬쩍 말해줬던 건데, 당시 방송국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광고를 찍어줬다고 해요. 마침내 돌파구를 찾은 권 회장은 이 광고에 누구를 모델로 쓸까 고민하다가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가수 전용록 씨를 모델로 발탁하고 뱅뱅만의 밝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살려 역사적인 뱅뱅의 첫 광고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죠. 당시 광고 제작을 도와준 PD가 무슨 예언이라도 한 건지 광고 나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팔릴 거니까 물량 좀 많이 준비해두세요 라는 말을 했었다는데,
실제로 이 광고가 나가고 요즘 뭐 백화점 오픈런 하는 거 마냥 광고에 나온 청바지 하나 구매하자고 오픈 전부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일도 있었고 가맹점 수도 순식간에 200개를 돌파하죠. 이 광고 덕분에 밝고 자유로운 이미지와 함께 완전히 국민 브랜드로 자리 잡은 뱅뱅은 이 스타 광고의 위력을 절실히 느끼고 이후엔 박중훈, 신성우, 이정재, 정우성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전용 룩의 바통을 이어받아 광고 모델로 활동했죠. 그리고 이쯤부터는 청바지만 파는 게 아니라 캐주얼 브랜드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지금의 뱅뱅을 있게 해준 정든 동대문 시장을 떠나 뱅뱅 사거리가 있는 강남에 사옥을 짓고 완전히 이사를 오게 된 건데 뱅뱅 사거리라는 이름도 이때 붙었던 거예요. 참고로 요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요 건물인데 지금이야 강남에 빌딩들이 쭉쭉 뻗어있지만 당시엔 요 뱅뱅 건물만 달랑 있고 주변이 허허벌판이었던지라 그 앞이 뱅뱅 사거리가 된 거예요. 정작 코너에 있는 건물은 이후에 들어선 대신증권 건물이었는데 뭐 지금은 뱅뱅이 요 건물까지 꿀꺽해서 진짜 뱅뱅 사거리가 되긴 했지만요. 암튼 그렇게 강남으로 털을 옮긴 뱅뱅은 이때부터 캐주얼 브랜드로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껏 세일을 한 번도 안 하다가 1987년에 처음으로 30% 세일을 한 적이 있는데 첫 세일이라는 소식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면서 뱅뱅 사거리 일대 교통이 마비돼서 교통경찰까지 급파되는 해프닝까지 있었고 이때만 해도 대부분이 현찰로 결제했다 보니 당일 매출이 많은 날이면 직원들이 그 많은 돈을 들고 은행까지 가는 게 너무 위험했다 보니 은행 직원이 직접 와서 돈을 수금해 가는 일도 많았을 만큼 뱅뱅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고 그렇게 우리의 뱅뱅은 90년대 초에 매출이 2천억을 돌파하면서 국내 최고의 의류 브랜드로 올라섰죠. 자, 그런데 뱅뱅이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했으면 지금처럼 추억의 브랜드로 전락하진 않았겠죠. 씁쓸하게도 뱅뱅은 90년대 말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IMF 사태, 즉 외환위기의 여파와 닉스, 스톰, 잠뱅이 같은 국산 청바지의 약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져 가다가 기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버리고 중저가 브랜드로 전환해 다시 연매출 1000억대를 넘으면서 분위기를 바꾸나 싶었지만 이게 무슨 산 넘어 산인 건지 2000년대 들어서는 유니클로와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의 국내 진출과 함께 가성비 훌륭한 국내 스파 브랜드들도 무섭게 치고 올라왔고 이젠 무신사라고 하는 신흥강자의 참전으로 수많은 패션 브랜드도 많이 알려지고 소비자의 선택도 넓어지면서 뱅뱅은 고래 싸움에 등짝 터진 새우도 아닌 저 멀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멸치라도 된 것 마냥 점점 잊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비단 뱅뱅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게 한때 우리의 옷장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던 캐주얼 브랜드들이 대부분 뱅뱅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거나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곳들이 많거든요. 진짜 학생 때 교복 안에 베이직 하우스 반팔 입는 게 국룰인 시절도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그렇다고 뱅뱅이 손만 빨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부랴부랴 스파 브랜드로 전환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처럼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매출 하락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돼 1000억대는 이미 깨진 지 오래고 300개가 넘던 매장들은 100여 개로 대폭 줄었거든요. 뱅뱅의 이런 위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뱅뱅만의 가장 큰 강점인 역사와 전통을 무기로 타 업종과의 콜라보라던가 뉴트로 트렌드에 맞게 익숙한 제품의 새로운 변신이 뱅뱅이라는 장수 브랜드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철수했던 청바지 브랜드 리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뱅뱅도 지금의 부진을 이겨내고 충분히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뱅뱅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뱅뱅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길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